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추병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거고요. 지금 한국은행이 실제 실행하고 있는 통화정책 제도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실행을 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다 차이는 있고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해가 쉽지 않은 개념인데 가능하면은 좀 쉽게 강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안은 이렇게 5가지로 짜봤습니다. 가장 먼저 도대체 물가 안정이 뭘까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구체적인 지표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 당연히 물가 안정만 한국은행이 신경을 쓰는 것일까?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만 신경을 쓰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인 통화정책 체계는 그러면 이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갖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하는가에 관련된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국가별로 다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고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4번에서는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고 5번에서 우리나라 물가 안정 목표제가 언제 도입이 됐고 간단하게 연역에 대해서 제도가 바뀐 연역에 대해서 그리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구성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흥미롭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다가 제가 예전에 이런 다른 역사 강의를 듣고 그럴 때 좀 재밌게 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연구를 봤었을 때 재밌겠다고 생각했던 연구를 잠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대체 물가 안정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 그림 봐보신 분들 좀 있을까요?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기도 하고요. 요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쪽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밑에 그림의 사진의 글씨를 보시면 좀 아실 텐데 첫 번째 좌측의 그림에서는 어떤 여성분이 가치가 떨어진 마르크화를 이용해서 땔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림이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은 어떤 남성분이 벽지 대신에 자기네 통화 화폐를 이용해서 벽지로 바르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그림이 전적으로 이제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전후보상금이라는 걸 유럽 쪽에다가 이제 보상을 했었어야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하게 될까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으면서 화폐가 중요한 수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쓰는 화폐를 파운드화를 할까 이런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혹시 케인즈라는 이름도 좀 들어보셨죠? 케인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해서 이게 너무 독일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마르크화로 보상을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마르크화를 엄청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땔감 가격이 100만 원이었던 게 내일 갑자기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땔감을 내가 오늘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었는데 내일 갑자기 이게 1000만 원이 돼 있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땔감을 사는 대신에 그냥 이
화폐를 이용을 해서 땔감으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측 그림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혹시 이거는 우리나라의 번역본으로도 나온 책인데요.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거고, 이 책은 데런 아세모글라우라는 지금 현재 MIT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가 쓴 책이고요. 이분은 이제 경제학에서 배우는 경제성장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경제성장론이라는 걸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가지고 이렇게 좀 굉장히 유명해지신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경제성장론이라는 걸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첫 번째 책을 소개하는데 딱 요 그림은 아닌데 제가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글에서 찾다가 요 그림이 가장 비슷한 그림이어서 여기 우측에 나오는 그림을 찾아갖고 왔습니다. 이 우측에 나오는 그림은 뭐냐면은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국경으로 저기 검은 선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측은 굉장히 발전해 있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어떤 도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나머지 한쪽은 뭔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저렇게 생긴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평화로워 보이고 아주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가구들이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여주고요. 나머지 한쪽은 판자촌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단순하게 개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개인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성패를 가능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데런 아세모글라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경제 내에서 이분은 이제 착취적 경제 시스템이라는 어떤 말을 썼는데, 착취적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누가 됐든 소수의 사람들이 경제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망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기술을 한 책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계속 쇠락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가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나라들은 성공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요 그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냐를 가지고 좀 흥미로운 얘기를 드리고자 요 그림 두 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도대체 물가 안정이라는 게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거를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세 분의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폴 버커, 알란 그린스펀, 자넷 옐렌. 그래서 다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미 연준 의장을 했던 세 분들이죠. 각기 다른 시기에 했던 분들이고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물가 안정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경제 주체, 가게나 기업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물가 안정이라고 한다라고 세 분께서는 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거를 세 분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예로 제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본 게 금융 안정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또 들어보셨죠. 도대체 금융 안정이라는 건 그러면 뭘까요? 은행의 안정이 금융 안정일까요? 증권사의 안정이, 투자사의 안정이 금융 안정일까요? 그리고 은행의 안정을 봤을 때 대출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은행의 수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금융 안정일까요?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것들은 구체적인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여기 아까 뭐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소비자 물가라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소비자 물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근원 물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5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소비자가 내가 총 지출에서 각 458개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을 하는지 지출 비중을 구해서 각 물가에 대한 가중평균을 통해서 산출하는 게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래서 그 458개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이 이제 뭐 과일, 채소, 고기류 우리가 맨날 식사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들이 있죠. 구입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은 잘 알고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 한 번 지출할 때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나 TV 주로 내구재 품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458개 품목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병인 비용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얼마나 비중이 큰 품목들이 있냐, 지출 비중이 큰 품목들이 있느냐 보면은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비가 지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자동차 같은 것들은 구입 빈도 자체는 낮지만 한 번 지출할 때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전기료, 의료비,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지출 비중이 큽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가격들이 변동을 하면은 전체 소비자 물가들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 변동성이 큰 물건들이 있는데요. 뭉뚱그려서 보면은 농산물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 대표되는 것들을 하는 석유류 가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또 이것도 지출 비중이 낮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어느 날은 70달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80달러가 되고 그 다음 날은 100달러로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움직이면 소비자 물가 전체가 다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 안정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걸 하는 건 특정 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개별 품목 가격 증감률에다가 가중평균을 한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전년 동기 대비 뭐 혹시나 뭐 이렇게 뉴스나 뭐 이런 걸 보시고 그래프나 그런 데서 소개되는 그래프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혹은 YOY 뭐 이런 표현을 잘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계청에서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것을 집계를 하고 있고요. 매월 초에 전월 수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10월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발표를 하는데 이때 이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23년 10월 물가가 110이었는데 22년 10월이 100이었다. 그러면 전년 동기비로 해서 10%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통계청, 한국은행, 각종 뭐 지자체 단체들이 다 발표를 하면서 어떤 개별 항목이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끌고 있는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를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소비자 물가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58개 품목에는 변동성이 큰 품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큽니다.
지출 비중이 높거나 변동성이 큰 목에 의해 가지고 좀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좀 불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잠깐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검은색 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파란색으로 면적이 나타나는 게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원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어떤 구간에서는 더 높게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 23년 1월 이후에 커터 칼라 하나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그림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그럴 때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근원 인플레이션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요 기간 중에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 저인플레이션 기조였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팬데믹 이후에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셨겠지만 국제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와중에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가격 상승률이 더 올라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조금 안정화를 보이면서 23년 1월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원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오르고 농수산물 가격이 좀 자극을 받으니까 다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는 변동성이 좀 큰 품목들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가 변동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데 별로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소개된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라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58개 항목에서 항목을 몇 개를 제외하고 309개 품목만 가지고 하는 거, 농수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는 401개 품목만 가지고 이렇게 근원 인플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특정 변동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제외를 하고 물가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고, 이 외에도 다양한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를 하는데 이제 통계 모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트림드 민, 미디안, 여기 DFM이라고 쓴 거는 다이나믹 팩터 모델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조적인 흐름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제외 지수와 함께 저런 트림드 민, 미디안, DFM 같은 것들을 공표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것은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제거해서 기조적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농수산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잠깐 반등을 했지만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기조적으로는 계속 약간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제외를 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랑은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활하는데 석유류나 채소, 농수산물 채소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제외하는 게 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조적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좋지만은 좀 약점을 갖고 있는 물가 지수고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발표되는 두 근원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 나머지 두 개의 그림들이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흐름하고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상은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한국은행의 에코스라는 그 통계를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각각의 다 단점이 있지만은 현재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는 그 GDP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물가지수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GDP라는 것은 산출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보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 2023년 3분기에 수치를 알고 싶다고 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런 GDP 디플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소비자 물가나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그 사이에서 변경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PCE라고 그래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가격 지수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미국 환경에서는 그 지표가 더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더 적절하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거에서 바꿔서 지금 현재는 PC라는 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다. 지금 이제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물가 안정만을 보느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다라는 대답을 우선 드리는데,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필립스 커브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 필립스 커브라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직업을 잊어버리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이 필립스 커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필립스 커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우선 좌측 그림하고 우측 그림의 좀 차이를 봐주시면은 똑같이 인플레이션을 내리고자 정책을 취해서 인플레이션을 내렸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좌측 그림은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우측 그림은 C에서 D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나 C에서 D로 이동하는 거나 인플레이션 하락폭은 동일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저 화살표 그림은 좀 똑같은 건데 차이가 나는 거는 실업률이 얼마나 상승했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데는 인플레이션을 내리는데 실업률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올랐죠. 그러니까 고통이 별로, 아까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거 할 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실업률이 크게 안 올랐습니다. 고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 있다는 그림이고요. C에서 D로 움직이려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똑같은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도 실업률을 굉장히 높이는 수밖에 없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는 정책 판단자가 판단할 내용이고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많이 높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는 게 더 급선무다라고 그러면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만을 바라보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제 활동에 대한 실물 경제 활동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가 안정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둬야 된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다시 뭐 비슷한 얘기고 살짝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은 물가 안정 목표제에 더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느냐? 필립스 커브에는 단기 필립스 커브라는 게 있고요, 장기 필립스 커브라는 게 있고, 장기 필립스 커브를 결정하는 거는 뭐 이제 그 경제학 수업을 들어보면은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주체의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기대라는 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얘기는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단기 필립스 커브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는데, 사실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빨간색이 있는지 파란색이 있는지 초록색 상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높고요. 그것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 또 더 중요한 것은 장기 필립스 곡선, 내 정책 의지와는 상관없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 장기 필립스 곡선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실업률은 고정돼 있고 인플레이션만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내가 지금 당장 경기를 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좀 올리더라도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장기 필립스 곡선상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을 때는 실업률의 변화를 하나도 줄 수 없고 인플레이션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만을 고려하느냐, 그러면은 이러한 의미에서 또 물가 안정만을 고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함께 다른 요인들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화정책 체계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어떤 플랜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 목표라는 거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통화량 목표, 뭐 환율 목표라는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유효성이 없다, 거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 물가 안정 목표제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건 통화 정책 체계의 한 부분이고요. 목표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정책 수단, 뭐 화살표, 운영 목표, 화살표, 명목 기준 지표, 최종에서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운영 목표를 달성하고, 이 운영 목표를 통해서 명목 기준 지표를 영향을 미쳐서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 취지인데, 사실 이해를 위해서는 거꾸로 보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융 안정이 최종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물가 안정이 최종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최종 목표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이냐, 어떤 애에다가 목표를 둘 것이냐, 소비자 물가에 들 것이냐, 근원 인플레이션에 들 것이냐, GDP 디플레이터에 들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명목 기준 지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경제 주체와 소통을 하는데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운영 목표라는 거는 이제 그 명목 기준 지표를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 때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들었던 얘기, 그때 뭐 이제 옛날 자료를 찾다가 들었던 얘기, 봤던 얘기인데, 옛날에 짜장면 같은 가격이 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식품 가격들이 대한 가격 통제를 정부에서 직접 통제하던 수단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중국집에서 앉아 있다가 가격표를 올리면은 그거 다시 지우고 옛날 가격으로 뭐 바꿔버리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목표라는 것은 경제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이 운영 목표를 우리가 중앙은행이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명목 기준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 목표로 삼아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단은 이 운영 목표를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이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수단과 운영 목표는 최종 목표가 동일하고 명목 기준 지표가 동일하더라도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싱가포르이 둘 다 동일하게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일하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근데 운영 목표나 정책 수단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좀 더 도시국가로 굉장히 대외 개방도가 훨씬 더 높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발전되어 있지 않고요. 상당수 많은 소비 품목들이 수입이 돼서 결정이 되고 있고요. 해운업 같은 것들이 조금 또 옛날에부터 중간무역이 발전해 있던 나라여서 중간무역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해운업 같은 것들이 발전해 있고, 그러니까 대외 개방도가 높다 보니까 운영 목표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리라는 걸로 삼는다고 그랬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환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통화 바스켓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미 달러에다가 패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통화를 가중치를 가지고 그 여러 통화 바스켓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통화에다 한 바스켓에서 넣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뭐 미 달러 근데 그거를 공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중치가 얼마고 거기 그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통화들이 뭐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운영 목표를 환율을 목표로 싱가포르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 목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은행들도 서로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때 그 단기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그때의 금리를 한국은행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책 수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들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환율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다른 정책도 쓸 수도 있지만 외환시장에 특히나 그 현물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통화정책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까? 최종적인 목표나 명목기준 지표는 동일해도 정책 수단과 운영 목표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여기 표에는 한국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의 사실상 개념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 상승 목표치를,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통화 정책을 운영합니다. 또 물가 안정만 제가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물가 안정 목표만 바라보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더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법의 제1조 제1항의 물가 안정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1조 2항의 금융 안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추구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2의 목표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물가 안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발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신뢰성이라는 게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기 필립스 곡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대라는 경제 주체의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추상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중앙은행이 관리를 해야 된다. 왜 도대체 기대가 중요하냐? 지금 한국은행도 설문조사를 돌려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다 공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 주체가 기대를 형성하게 되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임금 협상에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4%다 5%다 그런데 임금 협상에서 내가 2% 임금 상승률을 협상을 하고 싶지는 않겠죠.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있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임금에 이게 반영이 되면은 기업의 생산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제 물가에 앞으로의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로로서는 지금 당장 물가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현재 소비를 조금 늘리고 싶겠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소비를 좀 늘리고 싶을 겁니다. 앞으로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앞으로 물가가 좀 더 비싸질 거니까. 그렇다 보면은 미래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일반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을 믿고 앞으로 중앙은행이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목표가 2%니까 2%에 조만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이 안 되고 앞으로 현재 물가에 안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외부의 힘을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앙은행에서는 책임을 지고 물가안정 목표제의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나라 GDP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장 발전이 또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국가들이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그 운용 목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단기 금리, 은행들이 돈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단기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조절을 하는데 이 단기 금융시장에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장기, 1년 동안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의 금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진짜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예금을 할 때 금리, 또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금리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활용을 하려면은 금융시장이 발전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가안정 목표제가 언제부터 도입됐느냐 간단하게 이제 변천사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 물가안정 목표제라는 걸 도입한 데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98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안정 목표 수치는 소비자 물가였고 목표 수치는 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10%랑 8%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을 했고요. 현재는 동일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을 대상으로 2%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운영 목표 기준금리고요. 정책 수단은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거는 주요 변경이 있었을 때의
것들만 표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요 중간중간에 여기 안 보이시는 2001년과 2007년 사이에 2004년에도 있었고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2010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98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상으로 했고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고요. 단년제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단년제라는 거는 요 1년 안에 이 목표치를 달성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를 하다가 2000년도에는 소비자 물가라는 것들이 이제 약간 기조적인 흐름하고 벗어나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조금 농수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로 바뀌었고요. 하면서 같이 목표치가 변동성이 덜한 품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목표치가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단년제를 유지하다가 2001년에 중기물가 목표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년제에서 중기물가 목표제로 바뀌었고 그런 이유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목표치가 3%에서 3%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2007년에는 그 변동폭을 줄였고요. 2013년에는 중심치를 제시하지 않고 2.5%에서 3.5% 안에서 움직이겠다 하다가 16년부터는 2%로 특정 수치 하나만을 제시를 하고 있고 19년부터 현재까지는 2%는 유지하되 저기 3년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요것도 3년이라는 것도 요 3년이라는 것도 약간 조금 이제 여기서 3년이라고 하면은 3년마다 한 번씩 정부랑 협의를 해서 물가 목표치를 결정을 하고 이런 지표들을 결정을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 2001년 3년에는 또 다른 약간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3년 평균 물가를 평가를 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왜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단년제 중기물가 목표 3년제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선은 단년제에서 중기 목표로 바뀐 이유는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25bp 상승시켜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겠다고 25bp 상승을 시켜도 실질적인 효과는 일반적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 후쯤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 나라에서 이렇게 좀 파급시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금리가 움직이면은 시장금리가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받는데도 당연히 시차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시차가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뭐 좀 짧으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짧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도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졌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년제를 운영하는 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었던 거죠. 파급 시차가 있는데 지금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금리를 변화시켜도 시차는 1년 후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 단년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는 중기 물가 안정 목표제로 변경이 되면서 그 시계를 3년 안에는 달성하자라는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아까 저 3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3년 평균 지표를 또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는 좀 없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조금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를 5%로 잡았다고 하시죠. 3년 중기 목표 물가에서 한 5%로 5%로 잡았는데 한 해의 물가가 뭐
10% 물가 상승률을 한 해에 보였고, 그 다음 해에 또 10%를 보였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해서 사실상 실업률을 엄청나게 올리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숫자를 5%에 맞추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굉장히 경기 변동폭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고, 물가 안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물가 변동폭도 더 크게 심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어느 순간에 이제 3년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되 3년 평균 가지고 또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없앴고요. 저기 불특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운영되어 오면서 3년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협의를 해서 물가 안정 목표를 몇 %로 설정할지, 물가 목표 대상 지표를 뭘로 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들을 3년마다 하지 말고 이제는 불특정으로 하고 있고, 다만 필요할 때 하자라는 형식으로 이제는 바뀐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제도가 이렇게 조금 바뀌어 왔고요.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가 바뀌어 왔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는 변동성이 크기는 크지만은 훨씬 일반 경제 주체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더 높고요. 실제 지출과 연관성도 훨씬 더 높고요. 근원이 물가 같은 경우는 기조적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좋지만은 실제 내 경제 생활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근원 물가라는 것을 목표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소비자 물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목표 중심치, 아까 보셨다시피 9%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변동폭을 두겠다. 아니면은 목표 중심치를 가지고 변동폭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중심치 없이 범위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있었고요. 목표 중심치, 단일 숫자 하나만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범위로 중심치를 설정하고 범위를 제시를 하더라도 많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이게 상한에 더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들이 연구로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리면은 3%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4%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향이 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중심치 하나를 제시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선진국 국가들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일 수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수치 수준도 대부분이 다 2%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목표를 한 거는 요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러면은 요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그러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게 통화정책 운영 체계에서 하나의 목표였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찬성이고 반대도 조금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이 있었고, 제도적으로도 제가 이제 또 강의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현재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7,70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4분의 2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빈부격차도 크고 제도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시면은 한쪽 지역, 저 좌측 상방 쪽 보시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집들이나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보실 수 있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이제 뭐 듀얼 이코노미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들은 막 요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제가 요 그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가 안정 목표제의 실효성, 이게 그러면 좋은 제도냐? 그러면 대부분 많은 연구 결과들이 좋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도움이 됐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경향 도움이 되더라. 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되더라.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죠. GDP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큰 일이 없다면은 GDP가 성장을 하는데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어쩔 때는 추세선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추세선보다 이렇게 좀 낮게 성장을 할 때가 있는데, 요 진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른 게 현상이 일어났고 세계적으로는 조금 더 뒤늦게 나타났죠. 1980년대 미국에서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그래가지고 모든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둔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 잠깐 이름 보여드렸던 그 폴 보커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그 석유 1차 파동, 2차 파동을 겪으면서 굉장히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중앙은행 총재 이제 의장이었는데, 그분의 정화 정책이 뭐 도움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들, 뭐 연구 보고서들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현재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여타 부분의 불균형 심화를 시켰다라는 것들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딴 쪽에다가는 좀 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이제 좀 대표적으로 보는 게 금융 부분 보고, 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뭐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8년 때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택 시장이나 이런 때 버블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더 좋은 정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진을 갖고 왔던 거는 요 2021년에 요 세 사람이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마심바 만다야 호, 이 세 사람이 쓴 연구 보고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 전하고 도입 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입 전하고 도입 후를 비교를 해봤더니 도입 전에는 인플레이션 수준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다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게 나왔는데, 도입 후에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걸 도입하고 나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우리가 목표 수치를 어떻게 하겠다 제시를 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쪽 부분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하게 주요 선진국에서만 이게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쪽에서도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요 연구 결과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제 갖고 왔고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